시장에 공포와 불안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공포와 불안이 넘쳐날 때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 기회를 펼쳐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미국 FED. 그래서 FED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여기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전 세계 국가들은 다 따라서 올려야 되죠. 자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간다고 했죠. 자본. 이게 자본 이동은 기본이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같은 돈을 맡겨도 금리를 이자를 더 준다고 하니까 금리가 낮은 쪽보다는 금리가 높을 쪽으로 가는 것이 자본이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미국이 올리면 다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금리라는 이 문제, 금리 상승이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리세션을 가져다 준다. 리세션이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습니다.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제어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의 공포는 무엇입니까? 지금 리세션을 피할 확률이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를 피할 확률이 33%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2% 금리 기준금리 2%, 한국은 2.5%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경기 침체라는 문제,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부자가 되는 기회와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물가도 여러분들 공포해요. 저는 이제 마트 안 간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어요. 충격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물가지수가 5.7%가 올랐습니다. 물가지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죠. 작황이 안 돼서 일부의 상품이, 일부의 공산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밀이 수입이 안 되죠. 지금 밀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밀의 대부분의 수입은 여러 가지 국가들 있지만 상당 부분을 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급망이 열린 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여기 있습니다. 128개 품목 모두가 올랐다는 겁니다. 모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공포입니다. 공포. 이게 바로 공포예요. 계절적 요인도 아니고 작황, 업황, 그리고 지금 공급망 이런 부분도 아니고 모두가 다 올랐다는 것이 바로 공포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대표적인 공급망이 이겁니다. 밀. 여러분들 밀이 없으면은 빵을 만들지 못해요. 이 빵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닭튀김, 치킨을 무엇을 입히죠? 빵가루. 빵가루뿐만이 아니고, 빵가루는 옥수수죠. 빵가루뿐만이 아니고 이거 튀김옷을 지금 밀가루 입히잖아요. 밀가루. 튀김옷을 밀가루 입히는 게 맞나요? 맞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진 거야. 여기 전쟁.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 문 닫아가지고 출근도 못하죠. 그래서 공급망이 생겼는데 이 전쟁이라는 문제가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공급망. 이 근처에 가면은 폭탄 떨어지니까 근처에 가지 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물건을 옮기고 합니까? 전쟁 물자 나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이 바로 공급망이죠. 전쟁. 지금 내 신용장도 만들어지지 않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다 공포입니다. 공포. 그래서 희한한 공포도 또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공포입니까? 처음 봤습니다. 이 경유값 보세요. 경유값이 보니까 2,450원이에요. 휘발유값 보세요. 2,428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이런 현상을. 이것 다 전부 다 지금 물가, 이런 공급망,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할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들이 일단락이 되겠죠.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하나의 시세입니다. 가격이니까. 이것도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오름이
끝이 나겠고 어느 순간에는 내림이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 안정도 언젠가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 바닥을 언제라고 했습니까? 최소 2022년 올해 9월 이후라고 했죠. 그럼 이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9월 달에 바로 바닥이 나오겠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중순이 될 수도 있겠죠. 지지부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바닥을 칠 때는 급락이 떨어집니다. 급락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 이거를 신용 이런 물량들을 떨구기 위해서 악성 매물을 떨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피레침을 갖다가 꽂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공포와 불안이라는 것들은 어디까지 왔냐 이겁니다. 저는 이미 50%는 왔다고 봅니다. 나머지 50%의 어떤 공포 불안이 더해지게 되면은 또 하나의 바닥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큰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는 기간입니까? 준비를 하는 기간. 무슨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까? 지금은 또 다른 부자가 되는 기회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부동산은 100%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거주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가 달라요.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자체는 사실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입지.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입지 플러스 뭡니까? 개발입니다. 개발. 그래서 부동산은 타이밍 게임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이 타이밍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이 전제가 됐을 때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줍니까? 개발이라는 입지가 전제되면은 가장 이익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가라는 문제들 그리고 리세션이라는 문제들 그리고 금리 상승 여러 가지 공급망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5분 운성을 넘겼다고 했죠. 나머지 5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우리가 현인들 투자의 달인들의 우리가 지금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워렌 버핏이라든가 찰리 망거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입니다. 저랑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 투자 철학이. 근데 저는 장기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증시나 경마장이나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은 똑같다는 겁니다. 같다. 이 꼴이에요. 이 꼴. 페널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돈을 벌게 만드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했던 얘기. 미국 철도회사 주식이 있고 IBM이라는 첨단 산업 IT 회사죠. 여기는 굴뚝이에요. 굴뚝. 이 재미없는 회사죠. 지루하고 철도만 운송한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민했을 때 철도 주식은 경쟁기업과 강성노조, 이 악재죠. 경쟁기업과 강성노조. 이 두 가지 악재는 무엇을 만들죠? 저평가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기업의 원래 가치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도 기업이 저평가되는 상황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또 하나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니 PBR, P가 뭡니까? PBR. 대표적인 거는 기업의 주가를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기준이 PBR이 있고 또 PER이 있습니다. PER. PER은 Price Earning Ratio라고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라는 주당 순이익에서 이게 나눈 겁니다. 레이쇼죠. 그래서 주가가 이게 고평가가 됐는지 저평가가 됐는지 대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예요. 순자산 가치 비율입니다.
네, 주당 순이익 비율하고 지금 PR은 주당 순이익 비율이고 주가 순이익 비율이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PER과 PBR은 낮을수록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죠. 낮을수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에 2009년도에 보니까 PBR은 6배에 달했고 IBM은 PBR이 6배에 달했고 지금 다시 깨끗하게 볼게요. IBM은 주식은 PBR이 6배에 달했고 상당히 고평가됐죠. 그리고 PBR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도회사 주식은 0.33배밖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IBM이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은 철도 주식인데 철도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철도 주식에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440억 달러를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찰리 먼거랑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철도회사입니다. 네, 철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이 산타페, 노던 산타페라는 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450억 달러에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굴뚝 산업으로 치부되는 철도 기업을 사람들이 왜 인수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2009년인데,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는 IT 열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풍에서 거품이 꺼져가던 시기였는데 2009년 정도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였죠, 이게. 네,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주가 급락 시기에 이 회사를 440억 달러에 매수를 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비인기 회사였다. 비인기 회사였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네, 지금 2021년도 보니까 순이익이 88억 달러, 당기 순이익은 60억 달러가 됐는데 중요한 건 결과죠. 2019년도까지 10년 후에 10년 동안 310억 달러를 우리가 배당금으로 회수했다는 겁니다. 440억 달러를 우리가 이쪽에서 지금 투자를 했고 그러면 310억 달러를 회수를 했죠. 그러면은 나누기를 해보세요. 310에서 400 투자한 440억 달러를 나누게 하면은 대략 한 70% 조금 넘겠네요. 이 정도를 회수했다는 겁니다. 원금을.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는 주식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지분 가치는 440억에서 네, 1050억 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돈을 다 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자, 돈을 자주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기다리라고 말하죠. 기다려라. 왜? 어디까지? 최소한 2022년 9월까지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베팅을 왜 기다리느냐?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발견할 것까지 꿈쩍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평균 시장에서 말하는 네,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뭐 적정 가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적정으로 말하는 가격보다 저평가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투자를 한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켓 이피션트 시어리라고 네, 지금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고평가와 저평가는 꾸준히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공유될 때는 저평가와 고평가는 없죠.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라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 그런데 정보는 항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평가와 저평가를 오르내림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베팅 기회를 자주 갖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은 항상 고평가와 저평가를 왔다 가는데 항상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장이 저평가되었을 때 내가 투자하려는 물건이 저평가되었을 때를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 기다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내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을 360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의 리스크에 다 오픈이 되겠죠.
시장의 리스크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기회를 보는 사람들은 베팅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베팅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마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입니다. 경마를 모든 경기에 다 투자를 하게 되면 다 오르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이 배당판에 저평가된 배당판이 있을 겁니다. 우승 확률이 높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배당판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기회를 줄 때가 있다. 그것이 똑같다는 것이다. 주식하고. 그래서 저평가를 기다려라. 그래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기업의 가치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철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440억 달러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노조, 굴뚝산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철 지났다. 뭐 첨단 IT 기업도 아니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기회. 그것을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내. 어떤 인내? 저평가가 될 때까지 저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굴뚝산업의 미래를 비관했기 때문에 BNSF 투자의 승률은 50%지만 그러나 이것은 배당은 3배였다는 것이다. 먹을 게 많고 잃을 거는 없다는 것이다. 내려가는 폭은 없지만 올라가는 폭은 많다. 이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365일 주식을 듣고 있다. 365일 우리 코인을 들고 있다. 365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 특히나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내를 해야 한다. 무엇을 통한 인내입니까? 시장과 종목, 내가 투자해야 될 기업에 대한 저평가 국면에 충분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50%는 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50%는 기다리면은 또 다른 우리가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 매번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얼마만큼 내가 살면서 많이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부자가 될 것인지 지금과 같은 노동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